엄마, 이 집 말이야. 엄마 올라오면 여기서 살 거지? 그렇지. 언제 올 생각인데? 글쎄, 아직은 모르겠네. 그러면 이 집 내 명의로 바꿔주면 안 돼? 그리고 엄마 아빠 올라오게 되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거의 70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여기서 같이 살면 되잖아. 같이 살자고? 너희 자리 잡으면 집 사서 나가야지. 그때쯤 올라올 생각이었어. 아니, 나중에 올라오면 그래도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아? 불편하게 어떻게 이 식구가 다 같이 살아? 근데 그건 그거고, 명의를 왜 바꿔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도 안정감 있게 살지. 그럼 엄마 아빠는 안정감 없이 살고, 우리 데리고 사는 대가로 집을 달라는 거지, 지금? 에이, 그렇게 말하면 너무 정없이 느껴지고. 남들은 자식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던데. 당신은 왜 이렇게 차가워? 차가운 게 아니라, 말년의 자식 눈치, 사위 눈치 보면서 살게 될까봐 그렇지. 우리 딸이랑만 사는 거 아니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선종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손 씨는 길을 가다 모르는 이에게 뒤통수를 맞아도 너털웃음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뒤통수를 맞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손 씨는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딸과 사위가 안쓰러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에도 감수하고 세를 주던 집을 딸 부부에게 공짜로 내주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보태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전제는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었습니다. 받을 땐 눈물이라도 흘릴 듯이 기뻐하던 딸 부부는 금세 돌변했습니다. 길어야 3년 정도 빌려줬다고 생각했던 손 씨와는 다르게 딸과 사돈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이미 자신들의 집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고 사돈은 그 집을 빌미로 손 씨 부부가 노후에 딸에게 부양을 요구할까봐 걱정되는 듯했습니다. 누구도 몇 년 뒤에 그 집을 손 씨 부부에게 얌전히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너무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당연히 대가 없이 자신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딸의 모렴치가 황당했고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내가 딸을 이렇게 키웠나 싶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더니 딱 그 말이 맞았죠. 그동안 이래도 저래도 서운하다 소리 한 번 안 했던 손 씨이기 때문에 얕잡아 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자식을 자식으로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 씨는 자식이 둘이었는데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이었습니다. 둘째인 딸은 특히나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컸습니다. 어쩔 때 보면 아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지만 워낙 성격이 무던한 탓에 한 번 불평한 적도 없었죠. 손 씨 부부는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잘 교육시키려고 노력했고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취직을 해서 사회에서 한 사람 몫을 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는 손 씨의 바람대로 잘 자라준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번에 영지 결혼식 끝나면 일주일 뒤에 내려갈 거야. 이사 준비는 다 하신 거예요. 그럼 그냥 이삿짐 센터 예약한 것밖에 없지 뭐. 언제까지 계시게요? 글쎄, 네 아빠는 엄마 몸 괜찮아지면 다시 올라오자고 하네. 그럼 거기 있는 집은요?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 집은 별장처럼 두면 되지. 바다 근처라서 나중에 너희 휴가 때 써도 되고. 좋네요. 좋지? 공기 좋은 곳으로 휴양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니까. 손 씨는 1년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기관지가 좋지 않아 기침을 달고 살았고 면역이 떨어져 며칠 입원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남편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퇴도 한마당에 좀 더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가자는 것을 몇 달간 버텨오다가 이번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아예 가는 게 아니라 한 몇 년만 내려갔다 온다고 생각하자는 말에 부담이 덜해졌습니다. 2달 뒤가 딸의 결혼식이었는데 식만 마치면 곧바로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도 이번에 전세 계약을 마친 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부 이곳에 있어 다시 올라올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살던 아파트는 팔지 않았습니다. 전세로 몇 년 정도 주고 손 씨 부부가 올라오고 싶을 때 올라올 예정이었습니다. 오래 살던 아파트이고 주변 환경이 좋아 돌아오더라도 이 집으로 오고 싶었죠. 그리고 2달 뒤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는 아들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금의 일부를 보태주었습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을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충분히 신혼부부가 자립을 할 수 있을 만한 초기 자금이었습니다. 엄마, 뭐해? 그냥 앉아서 창밖에 보고 있는데 좋겠네. 좋네. 한가지고 너는 잘 지내? 잘 지내긴 하는데. 왜? 무슨 일 있어? 딸이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직 신혼이라 행복하기만 해야 할 때였지만 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잘 지내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말해봐. 걱정된 손 씨가 다그치자 딸이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그 말에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치고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었죠. 그러자 딸은 그런 게 아니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윤서방 가게 차리는데 생각보다 돈이 더 들어가네. 너희 전세금도 뺐는데도 부족해. 생각했던 예산을 초과했어.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반년 전에 사위는 가게를 차리겠다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다행히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주기로 했다며 전세금을 빼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생각이 있겠거니 싶었는데 벌써 시작을 해도 남을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한 상가 월세만 계속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월세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중으로 세를 내면서 또 돈까지 빌려달라는 것에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잘 돼. 마무리 단계야. 마무리하고 여윳돈도 좀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래저래 긁어 모아서 시작하다 보니까 기가 죽은 듯한 딸의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게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무작정 시작하냐는 말은 꾹 삼켰습니다. 돈을 빌려줘서 여유 자금을 갖고 있게 한다고 진짜 여유가 생길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 씨는 남편에게 딸과의 통화 내용을 말해주자 남편도 근심스러워했습니다. 사업을 하려거든 돈을 모아서 해야지. 무작정 전세금을 뺄 때부터 불안불안했어. 손 씨가 하고 싶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세입자 부부 이번 만기 때 나간다고 했잖아. 아직 부동산에 안 내놓은 거지? 다음 주쯤 전화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애들 살라고 빌려주면 어때? 월세로? 그렇다고 영지한테 월세를 받기는 그렇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들어가서 살으라고 하면 되지. 월세 전혀 안 받고? 전세로 주었지만 월세로 따져도 세가 상당할 것이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했다며? 그거 대신에 집을 빌려주자는 거지. 자식이 힘든데 부모가 도와줘야지. 손 씨는 남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그게 딸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손 씨 부부는 딸을 위해 전세를 주었던 집에서 딸이 살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딸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당분간 집은 걱정 말고 얼른 자리 잡어. 네. 그렇게 할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명절이나 돼야 통화할 수 있던 사위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손 씨 부부가 자식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해준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 씨 부부는 딸이 출산할 때 딱 한 번 올라갔습니다. 영지야. 다다음 주에 아빠랑 같이 한번 올라갈 거거든, 병원 때문에. 그때 잠깐 들를까 하는데. 애기도 보고. 아, 우리 집에? 응, 왜? 시간 안 되니? 아니, 괜찮아. 그래. 지금은 뭐 해? 나 잠깐 운동하러 나왔어. 애기는 어쩌고? 집에 시어머니 와 계셔서. 봐주고 계시지. 아이고, 감사하네. 애도 봐주시고. 그렇지. 사돈은 딸이 사는 집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요새는 거의 딸의 집에 있는 듯 했습니다. 어린 손주를 봐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손 씨는 사돈에게 고마웠습니다. 친정엄마가 멀리 있는 바람에 도움을 못 줬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운동할 시간도 주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손 씨 부부가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2년간 다른 집에 살았더니 원래 집이 더 낯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에 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오신다고 해서 저는 가보려고 했는데 애가 하도 보채서요. 일단 어서 들어오세요. 아, 네. 사돈이 손 씨 부부를 집으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애 때문에 집이 좀 어수선하죠? 이해해 주세요. 하도 어질러가지고요. 아니에요. 거기 거실에 편한데 앉으셔요. 네. 저 영지는 어디? 잠깐 요 앞에 편의점에 갔어요. 차 한 잔 드실래요? 꼭 사돈네 집에 온 것 같은 마음에 무척 불편했습니다. 남편도 그런지 자꾸만 자세를 고쳐 앉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사돈이 있다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 어딜 갔나 싶어 딸이 원망스러웠죠. 주위를 둘러보자 이제는 전혀 손 씨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리원이도 보고 싶으셨죠? 그럼요. 하지만 손주가 안사돈에게 딱 붙어서 오질 않았습니다. 얘가 늘 제가 봐주다 보니까 손을 타가지고요. 지 할아버지한테도 잘 안 가요.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어도 같이 보낸 시간이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 걱정 많으실 텐데. 잘 살고 있어요. 하는 사업도 자리 잘 잡아가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에휴, 이 집이 애들 집이면 참 좋겠는데. 집 있고 둘 다 돈 벌면 그럼 걱정할 게 없죠. 그쵸?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에 손 씨가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어쩐지 말투에서 은근함이 느껴졌으니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안사돈이 손 씨의 의중을 재차 물었습니다. 아, 금방 자리 잡아서 집도 사고 하겠죠. 그러자 안사돈이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침묵이 흐른 상태로 있자 딸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뭘 사러 나갔었다며 사과했지만 손 씨는 어쩐지 더는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사돈과 함께 있으려니 눈치도 보였고 불편했습니다. 꼭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 집에 눈치 없이 찾아온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씨 부부는 딸의 집에 도착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밥이라도 먹고 가려고 했지만 빨리 일어나 주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죠. 어머, 벌써 가시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붙잡는 신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배웅을 했죠. 얼른 내려가 봐야지. 알겠어. 그러면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그래. 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딸이 이 집에 사는 동안에는 되도록이면 오지 말자고 말이죠. 서운해서도 아니었고 그게 맞는 듯 했습니다. 은연중에 내 집이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딸이 살고 있으니 불편한 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년 뒤에 아들네 셋째의 돌잔치가 있을 때도 딸의 집에서 묵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라에서 상 안 줘. 애를 셋이나 낳았으니까 애국자잖아. 안 그래도 3명 낳으면 돈 많이 줘요. 너스레를 떨며 웃는 아들을 보고 손 씨 부부도 웃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이고 됐어. 애들 때문에 정신 없을 텐데 뭐. 아버지, 눈 안 좋아서 밤에 운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이모네 집 근처 호텔에서 묵기로 했어. 호텔이요? 저희 집이 불편하면 차라리 영진의 집에 가시지. 그러자 그 순간 딸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딸이 눈동자가 또르륵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딸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됐어. 너희 이모가 그 호텔 좋다더라. 엄마 아빠도 호텔에서 자는 게 더 좋지. 좁은데 얻어 자는 것보다. 딸은 끝까지 예의상으로라도 자신의 집으로 가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어린 손주 방이라고 치더라도 방이 하나 비는데 말이죠. 하지만 손 씨도 그 집에서 자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먼 길 와서 피곤한데 딸과 사위 눈치까지 보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호텔로 출발하기 전에 딸이 사위와 하는 얘기를 의도치 않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이 비교적 한적했는데 통로에 서서 조심성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걱정하던데 어머님이 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자꾸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다시 오시려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은 없으셨는데? 혹시라도 그래서 우리랑 같이 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던데. 그럴 리가 있어? 아니, 혹시나 그렇다는 거지. 장모님도 우리랑 합가할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지? 아빠는 모르겠는데 엄마는 안 그럴걸. 올라오게 되면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그건 그거대로 문제네. 근데 올라온다고는 안 했어. 나도 그럴 생각 없고. 어쨌거나 우리가 모시고 살 일은 없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엄마가 밤에 잠도 못 잔다고 난리다.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살까봐? 기가 막혔습니다. 딸 부부 자리 잡고 살라고 집을 내줬더니 그 집에서 자신의 아들이 장인장모 모시고 살까봐 그게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이렇게 없나 싶었습니다. 공짜로 살게 했을 땐 아무 말 없더니 이제 와서 아들 고생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손 씨는 자식들과 함께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었고 불편한 건 사양이었죠. 사위도 저런 말을 딸에게 전하는 것을 보니 사람이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혀를 차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딸 부부에게 인사는 따로 하지 않고 먼저 나왔습니다. 손 씨는 마음 편히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내려왔지만 남편은 내심 딸에게 섭섭한 눈치였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어쩐지 친정부모가 찬밥 신세가 된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다가 몇 달 뒤 명절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아들이 이번 명절에는 손 씨 부부가 올라오길 바랐습니다. 그러면 두 집이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지만 딸의 집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영지하고 상의해 볼게요. 엄마, 아빠 올라오셔서 애들이랑 동물원 같은 데도 같이 가시면 좋잖아요. 그래, 알았어. 하루는 저희 집에서 있으시고 하루는 영진의 집에서 있으시면 되죠. 아이고, 너희 힘들잖아. 하루인데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딸도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이 내려오게 되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으니 손 씨가 가는 게 좋은 것 같았죠. 그래서 손 씨 부부는 연휴 첫날에 아들네 집으로 갔다가 다음 날 딸 집으로 갔습니다. 차 타고 20분 정도 거리였죠. 모처럼 딸네와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 집 말이야. 응? 엄마 올라오면 여기서 살 거지? 그렇지. 달리 집이 없으니 당연했습니다. 언제 올 생각인데? 글쎄, 아직은 모르겠네. 그러면 이 집 4명이로 바꿔주면 안 돼? 뭐? 딸의 말에 손 씨도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들어봐. 그리고 엄마 아빠 올라오게 되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거의 70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여기서 같이 살면 되잖아. 같이 살자고. 너희 자리 잡으면 집 사서 나가야지. 그때쯤 올라올 생각이었어. 아니, 나중에 올라오면 그래도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아? 불편하게 어떻게 이 식구가 다 같이 살아? 사돈은 같이 살까봐 걱정하던데 딸은 도리어 같이 살자는 말을 했습니다. 사돈과 같은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위도 어쩐 일인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명의를 왜 바꿔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도 안정감 있게 살지. 그럼 엄마 아빠는 안정감 없이 살고 엄마 아빤 거기에도 집 한 채 있으니까. 우리 데리고 사는 대가로 집을 달라는 거지 지금? 에이, 그렇게 말하면 너무 정없이 느껴지고. 그런데 한마디 할 줄 알았던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내심 생각도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내려가서 평화롭게 사는 건 좋지만 손주 재롱 보면서 사는 것도 좋았을 거라고 말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딸과 손주랑 같이 사는 걸 상상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같이 살면 그게 좋아?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그게 뭘 어떠냐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손주 재롱 보고 싶으면 그냥 근처 살면서 보면 되지. 남들은 자식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던데. 당신은 왜 이렇게 차가워? 차가운 게 아니라 말년에 자식 눈치, 사위 눈치 보면서 살게 될까 봐 그렇지. 우리 딸이랑만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자 그 말도 맞는지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사위와 함께 살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을 딸에게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살게 한 것도
손 씨 부부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딸이니까 도와준 것이었죠. 그런데 덜컥 아파트를 딸에게 줘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서도 그랬고 손 씨 부부의 노후 자금이니 더더욱 그럴 순 없었죠. 그리고 부모를 하룻밤 재워주는 걸 부담스러워하던 딸을 생각하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딸에게 말은 안 했어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에는 자식이 아니라 부부밖에 없다는 생각 같은 것 말이죠. 손 씨가 같이 살 마음도 명의를 넘겨줄 마음도 없어 보이자 딸은 안달이 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의 반응을 보니 손 씨는 어쩐지 더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괜히 딸 부부를 살게 했나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받는 게 더 쉬웠을 텐데 집이라는 게 돌려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었으니 말이죠. 하도 딸이 닥달하는 바람에 신경이 쓰여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화로 안 된다고 해도 떼를 썼습니다. 내가 내일 내려갈까? 너 일 안 하니? 아님 주말에. 결국에는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해야 끝날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씨가 한숨을 쉬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됐어. 주말에 아빠랑 같이 올라갈게. 정말? 그래. 알았어. 주말 윤서방이 애기 데리고 나들이 가자고 했는데 둘만 가라고 해야겠다. 손 씨는 또다시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골치가 아팠습니다. 제대로 거절을 하려는 것인데 딸은 신이 나서 전화를 끊었죠. 도대체가 왜 모든 부모가 자식들이랑 살면 좋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자식들 또한 부모랑 살기 싫으면서 말이죠. 딸이 이렇게 조르는 이유도 손 씨 부부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올라갔는데 딸에게 전화하니 잠시 집을 비웠다고 했습니다. 벌써 도착했어.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도착한다고 했잖아. 지금 11시잖아. 난 또 11시 반에 도착할 줄 알고 마트 나왔는데. 들어가려면 20분 걸려. 20분이나? 그럼 집에 들어가 있을래? 지금 아무도 없어. 그러더니 딸이 비밀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기에 손 씨는 사양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딸이 곧 온다길래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분 뒤에 도착한다던 딸이 10분도 안 되었는데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났죠. 부엌에선 문 쪽이 보이지 않았는데 손 씨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나 지금 아들네 잠깐 왔어. 아니, 아들네는 오늘 어디 간다고 아무도 없어. 그럼 비밀번호 다 알지? 내가 매일 애기 봐주는데. 잠깐만. 신발이 왜 이렇게 안 벗겨져? 아니, 우리 며느리 말 잘 들어. 그럼? 이 집도 친정에서 준다네. 그래. 아이고, 사돈은 저기 지방에 집 있잖아. 같이 살아도 나랑 같이 살아야지. 내가 애기 봐준 게 얼만데. 그렇지? 우리 며느리도 그러겠다고 했어. 그래서 나도 말년에 자식 부양받으면서 살아보려고. 깔깔 웃으며 들어오던 안사돈과 손 씨 부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속사포같이 내뱉던 말이 뚝 끊겼습니다. 휴대폰도 손에서 툭 떨어졌죠. 아무 말 않고 사돈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손 씨 부부는 그런 사돈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들네가 없는 줄 알면서 빈 집에는 뭐 하려고 제 집처럼 드나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내가 시커멓게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손 씨의 딸이나 사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죠. 손 씨 부부를 보고 쏘스라친 사돈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큰 것은 아는지 낭패를 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들었나 안 들었나 가늠조차 하지 않고 땀을 삐질삐질 흘렸습니다. 사돈, 여기 어쩐 일로?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네요. 우리 며느리는 곧 도착하겠네요. 손 씨 부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볼 일이 없었습니다. 딸에게 좋게 말을 하려고 왔는데 그 말도 좋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사돈. 제 말을 좀 들어보시고요. 제가 친구랑 아니요. 말은 충분히 들은 것 같네요. 손 씨와 남편은 딸의 얼굴도 안 보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의 집에 도착할 때쯤에 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쫓아낼 거야. 평소 같았으면 딸에게 마음 약한 남편이 한마디 했을 텐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고 다음 날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냈습니다. 딸이 지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전부터의 월세 시세를 반영해서 4년 동안의 월세를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무척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손 씨의 통장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달 보내라고 했죠. 만약 보내지 않을 시에는 퇴거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잠시 뒤에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어제는 왜 그냥 갔어?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오해 같은 건 나는 잘 모르겠고. 문자 메시지는 봤지? 무슨 청구서, 이거? 그래. 이게 다 뭐야? 이거 나보고 달라는 거야? 그래. 너희 내 집에서 공짜로 산 거. 월세야. 이 돈을 어떻게 줘? 아니, 왜 줘? 공짜로 살라며? 자리 잡을 때까지 살라고 그랬지. 누가 눌러 앉으랬니?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이만 나와. 계속 살려거든 매달 입금하고. 갑자기 왜 그래? 만약 보낸 금액에서 10원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쫓아낼 거야. 진짜 왜 이래?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집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 서러워. 이걸로 서러우면 엄마는 대성통곡을 했지. 아니, 엄마. 내 얘기는 들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네 시어머니가 노망이 난 게 아니면 너는 나한테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래, 노망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들을 말 없다. 자리 잡을 때까지 살라며. 전세 자금도 진작 사업 자금으로 썼어. 그리고 아직 자리 못 잡았다고. 너희 자리 잡길 기다리다가는 늙어 죽겠다. 엄마 화나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야? 화난 거 맞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 그럼 이 집은 엄마한텐 필요도 없는 거잖아. 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팔아서 아빠랑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란다. 뭐? 우리는 집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집 팔아서 여행 다닌다고? 왜 네가 성질이야? 너 결혼할 때 분명 지원해줬고 그걸로 사업한 건 너희야.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쓰는데 왜 네가 그래? 딸이 황당해하는 걸 보니 손 씨가 되려 황당했습니다. 잠시 살게 했다고 딸은 자신의 집이라도 되는 줄 안 것 같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었습니다.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을 무시하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쳐서
집을 가로챌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딸의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냥 부모 덕 보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집을 빼돌려 시집 식구와 함께 살려고 했다는 것이 뒤도 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으니 부모도 자식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딸은 설마 진짜로 돈을 달라고 할까 싶었는지 지난 월세도 이달 월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이번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당장 퇴거하지 않을 시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은 없었어. 어머님만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명의는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여기서 살게 해줘. 그렇게는 못하겠다.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 오해라고 했잖아. 오해도 여러 번이면 오해하게끔 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겠니? 그리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너희는 자립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부모 등골 빼먹으며 살지 말고 너희가 벌린 사업이라는 것도 너희 스스로 책임져. 엄마, 사위도 전화를 해서 비슷한 말을 했지만 손 씨는 더는 딸 부부에게 호의를 베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은 앞으로도 얼굴을 안 봤으면 했습니다. 그러려면 딸과 만나지 않아야 했죠. 딸은 그렇게 큰 돈을 낼 바에는 나가서 월세 보증금으로 쓰겠다며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빈 집은 손 씨가 부동산에 매매를 하기 위해 내놓았습니다. 딸에게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집을 두고 내려간 것이었지. 부부 둘만 살자면 굳이 다시 올라올 필요가 없었죠. 이 돈을 묶어놓지 말고 차라리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둘이서 쓰면서 살자 싶었습니다. 그러면 말년이 훨씬 윤택해질 것이었죠. 손 씨 부부는 딸과는 연락하지 않았고 아들과도 다소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자식은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사는 게 최고인 듯 했습니다. 부부끼리 잘 사는 길을 찾아보는 게 말년의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말이죠. 아들, 엄마. 근데 저희가 결혼 전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어? 무슨 얘기? 저희 명절에는 각자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는 연휴 시작하면 바로 처가로 가고요. 저 혼자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럼 너만 온다고? 네. 효도는 각자. 뭐? 효도는 각자 하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딸. 엄마는 취미 같은 거 없어? 어? 왜 자꾸 전화를 해? 나 일한다니까. 차라리 아빠랑 놀러를 가던가 하면 되잖아. 남들은 명절에 자식들 보고 여행 가라고 하고 인생 즐겁게 살던데. 엄마는 왜 그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엄미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엄 씨는 자식들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는 것에 인생을 바쳤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너무 잘 돼서 탈이었습니다. 잘난 자식은 남의 자식이고 못난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잘난 자식들이었지만 내 자식 같지가 않았으니 말이죠. 손주들까지 있어도 엄씨 부부의 노후는 무척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저들 살기 바빴고 부모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북적거리며 사는 게 꿈이었던 엄씨는 북적거리진 않아도 되니 내 자식들 얼굴이라도 가끔 좀 보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잘 키워놨더니 며느리의 남편, 사돈의 사위가 되었고, 또 잘 키워놨더니 사위의 아내, 사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공부시키지 말 걸 하는 후회까지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저 적당히 키웠으면 적당히 잘나서 적당할 만큼 부모 곁에서 지지고 볶고 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는 자식을 다시 내 품에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엄씨 부부가 자식을 놓아주거나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딸내미도 아들이랑 같은 대학 갔다며? 그렇게 됐네. 역시 둘째도 첫째 따라가는 법이잖아. 그리고 둘 다 공부를 오죽 잘했어? 에이 뭘. 그만큼 엄마 아빠가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렇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한참을 엄씨의 자식들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자식들을 대학에 보낸 사람들도 있었고 곧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관심사가 비슷했죠. 부럽다, 부러워. 그러게. 비법이 뭐예요? 우리도 좀 알려줘요. 아, 자기네 작은애 내년에 수능이지? 근데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올라. 사실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열성적으로 자식들을 가르친 것은 맞지만 그것도 자식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고 어떤 공부를 시켰는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대부분 부럽다며 치켜세웠고 또 누군가는 시기하여 딴지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씨의 아들, 딸이 잘났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 둘 정말 잘 가르쳐서 남에게 존경받으며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식들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엄씨 부부가 꿈꿔왔던 삶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더라도 가끔 만나서 오순도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이 들고 돌이켜보니 자식 잘난 건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자식의 됨됨이를 뜻하지 않았고 부모의 행복을 결정짓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랬다면 잘난 자식을 가진 세상 모든 부모가 행복해야 할 텐데 사실상 그런 경우는 엄씨처럼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씨의 아들, 딸은 모두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들은 손꼽히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했고 딸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모두 다 잘 되는 것은 아닐 텐데 다행히도 엄씨의 자식들은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잠시 으쓱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요즘엔 좀 한가해져서. 오빠 시간 되는지 내가 물어보고 맞춰서 주말에 한번 갈게. 그래? 안 그래도 네 아빠 어젯밤에 너희 얘기 하더라고. 무슨 얘기? 그냥 요즘 바쁜 것 같다고. 은근 기다리는 눈치던데? 정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갈게. 그래, 알았어. 바쁜 직장 생활에도 가끔은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했는데 말 그대로 정말 가끔이었습니다. 참 자식들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면 많이 본 걸로 쳐야 했죠. 하지만 그것도 감지덕지해야 했던 걸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니 한 달에 한 번은커녕 1년에 2번 보기도 그렇게 힘들었죠. 엄마,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요. 전에 만난다던 그 아가씨? 네, 같은 직장 다닌다고 그랬지. 맞아요. 학교도 동문이고요. 30 초반의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잘난 아들. 그만큼 똑똑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도 자신감 넘치고 똑부러지는 모습에 내 아들과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나고 야무진 며느리이기에 시집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듯 했습니다. 다음 달 명절에 말이야. 너희 온다고 아버지가 특별하게 맛있는 것 좀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성화셔. 아, 아버지가요? 그래. 벌써부터 설레나 봐. 며느리 온다고.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보름도 더 남았는데 남편은 벌써부터 들떠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씨도 내색은 안 했지만 내심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남편의 말대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싶어서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저희가 결혼 전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어? 무슨 얘기? 저희 명절에는 각자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는 연휴 시작하면 바로 처가로 가고요. 저 혼자 집으로 갈 거예요. 너만 온다고. 네. 아들의 말에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명절이면 아들 며느리가 오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사돈네로 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다못해 처가를 먼저 가더라도 같이 다니는 게 보통이 아닌가 했죠. 효도는 각자. 뭐? 효도는 각자 하기로 했다고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나 결혼 후 첫 명절부터 이렇게 따로 행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로 3개월이 지났는데 여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도 며느리를 안 보면 1년 중 만날 날이 단 하루도 없다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잖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식인 자기가 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아들의 태도에 당황스러워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 그럴 뿐이었죠. 엄씨의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가족이라고 살갑게 전화를 한다던가 찾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각자 잘 살면 되지 하는 게 아들과 며느리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엄씨의 꿈과는 한참 거리가 있었죠.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예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각자 집에 가겠다는데 싫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씨도 나중에는 차라리 맘 편하게 내 자식이나 오래 보자 싶었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명절이고 뭐고 엄씨 부부는 첫 손주를 볼 생각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애기 용품 골라주고 싶은데 너희 바쁘니까 계좌로 축하 선물 좀 보냈다. 그걸로 애기거나 아니면 수진이 선물도 사고 그래. 네. 감사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얼마나 예쁠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둘 다 늘 바쁘니 나중에 육아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줄 의향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가 그런 취지의 말을 흘렸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였는데 엄씨의 며느리는 그런 도움은 전혀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시터 쓰면 돼요. 시터? 네. 애 봐주는 사람 쓰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니 난 또 너희 바쁘니까. 아니요. 그럼 서로 불편하죠. 아, 그래? 그렇긴 하겠네. 알았다. 지난번에 애기 용품 같은 건 좀 샀어? 아, 아직이요. 어머님, 저 지금 들어가 봐야 하는데.
더 용건 있으시면 나중에 정석 씨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래. 바쁘지 알았다. 끊으마. 사람들은 며느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엄씨는 다소 차가운 며느리를 대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똑 부러지는 것은 좋으나 너무 똑 부러지는 바람에 며느리와 시모와의 사이에 선이 명확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해외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원래 내년쯤이었는데 이번에 일정이 당겨져서 출산 전에 가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럼 애는 어떻게 해? 미국에서 나와야죠. 그럼 수진이 직장은? 일단 휴직하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대요. 나중에 같이 그쪽에서 근무하게 될 수도 있고요. 우선은 같이 가야죠. 언제까지 있는 거야? 글쎄요. 회사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수진이랑 얘기해봤는데 되도록이면 오래 있다가 들어오려고요. 애도 거기서 크는 게 아무래도 나을 테니까. 내 아들이 멀리 떠나간다는 말에 어쩐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1, 2년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말만 들어서는 10년은 있다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몇 달 뒤에 출국했는데 출국 전에 아들을 딱 한 번 보고 못 봤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미국에서 출산을 했고 아이의 얼굴은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만 봐야 했습니다. 어린애 데리고 너희가 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갈까? 미국에요. 그래. 엄마 아빠도 여행 겸? 아, 수진이가 출산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해요. 아, 그래서 그건 다음에요. 다음에. 아들의 말에 알았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라는 기약 없는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과의 통화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들네와는 한동안 가끔 소식만 전하는 사이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기 1년 전쯤 식을 올린 딸. 딸은 재력이 상당한 집안과 연을 맺었습니다. 서울의 건물이 몇 채라고 했던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재벌까진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맨몸으로 오면 된다고 해서 엄씨 부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차마 딸 결혼하는데 정말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어서 혼수는 했지만 상대는 뭐든 상관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딸. 뭐해? 일하지 뭐 하겠어. 아고고 지치네. 이 시간까지 일을 해? 안 그래도 정리하려고 했어. 경수 씨도 곧 퇴근한다고 그래서. 둘 다 바쁘구나. 그렇지. 근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아니, 그냥 우리 딸 뭐 하나 해서. 본 지도 오래됐고. 난 매일 일이야, 엄마. 알지? 알겠어. 얼른 들어가 봐. 저녁 잘 챙겨 먹고. 아들과 마찬가지로 늘 바쁜 딸. 안쓰럽기도 하지만 다른 일을 찾아가며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거기에 더해 남편도 챙겨야 하고 시집도 챙겨야 하고 한층 더 바빠졌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쉬지 않으며 일하는 건 아니었는데 친정 차례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딸도 곧 애를 낳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엄마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애를 보여주러 오긴 했지만 나중엔 힘에 부친다면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집 식구들과는 훨씬 자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도 여행을 가? 애도 어린데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을까? 그래도 시어머니 말은 못 어겨. 아이고, 어머님이 봐주시겠지. 식구들도 많은데 뭐. 나도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지. 결혼할 때 집을 사주는 조건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같이 여행을 하는 것이었다는데 유별나다 싶으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부러웠는지도 몰랐습니다. 잘난 집에 시집 가서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시집을 가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집 식구가 되어버린 듯 했죠. 그래도 딸은 풍족한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투덜대기는 해도 시부모가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의 생일엔 참으로 쓸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먼 타지에 가 있었고 딸은 늘 바빴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식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아침에 미역국 남은 거 떠줄까? 아니야. 그냥 이거에다가 먹을게.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많이 드셔요. 알았어. 당신도 많이 먹어. 그 후로 대화는 드문드문 이어졌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먹을 사람이 없으니 케이크도 없었고 폭죽도 없었습니다. 생일이면 자식들이 손주들 끌고 찾아와 난리법석을 떤다던 친구의 말이 떠올라 문득 서글퍼졌습니다. 남편도 말은 안 하지만 같은 기분일 듯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들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거진 한 달 만에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너희 언제 한번 안 들어와? 이번 명절은? 나간 지가 몇 년인데 한국에 들어온 게 한 손으로 꼽고도 손가락이 남았습니다. 설에 갈게요. 정말? 네. 수진이도 한국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주도 많이 커서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곧 6살이 되죠. 몇 번 보지 못했지만 늘 마음속으로 애틋한 첫 손주였습니다. 그리고 설이 되었을 때 엄씨는 아주 오랜만에 아들네 가족을 만났습니다. 정말 얼굴 까먹을 것 같아. 죄송해요. 멀다 보니까요. 잘 지내셨어요? 본래라면 각자 집에 가는 게 맞다고 했을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이이기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지냈어? 엄씨가 손주를 향해 팔을 벌렸지만 엄마 뒤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엄씨 부부가 낯선 것 같았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몇 번 되지 않으니 아마 미국의 이웃보다도 모르는 사람에 가까울 듯 했습니다. 준수야. 여기선 한국말 하라고 했잖아. 자꾸만 영어를 섞어 쓰는 아이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자꾸만 영어를 하는 손주가 엄씨도 어색했습니다. 손주가 외국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역시나 밥 한 끼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게? 네. 처가에도 들렸다가 바로 집으로 가려고요. 하루 자고 가지. 아버지도 서운해 하실 거고. 너무 피곤해요. 쉬러 들어온 거라서요. 그래, 알았다. 어서 가봐. 네. 전화 드릴게요. 미국 다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들를게요. 아들 며느리가 분명 왔다 갔는데도 엄씨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엄씨는 진정한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왼수 같은 자식이라도 형제라도 부모라도 옆에서 지지고 볶아야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은 함께 지지고 볶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죠. 아들이 돌아간 뒤에 딸이 와야 하는데 이번 명절은 아들의 방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일 때문에 바빠져서 시집에 애를 맡기고 일하고 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엄씨 부부는 외로워졌습니다.
남편도 말수가 없는 편이라 그런지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집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TV를 보는 것도 지겨워져서 엄씨가 휴대폰을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해? 뭐 하긴 먹고 놀지. 전화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은 몰라도 최소 열댓 명은 같이 있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 왔나 보네. 아이고 진짜. 내가 힘들어서 이제 그만 지들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어제부터 술판에 먹자파네. 애들도 하도 뛰어다녀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신나게 보내고 있네. 신나기는 이것들 입에 들어갈 것 갖다 바치느라 허리 분질러져. 불편하는 것 같지만 웃음기가 묻어났습니다. 아이고, 잘 들리지도 않는다. 왜 전화했어? 아니야. 그냥 해봤어. 알았어. 정신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전화를 끊자 더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자식들이 용돈도 보내주고 하지만 이런 게 가족 같아 정이 맞나 싶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씨는 그래도 내 자식들이 차라리 적당한 학교를 나와서 적당한 직장에 다니다 적당한 사람과 결혼해서 다른 집안 식구들처럼 서로 부대끼면서 살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좀 더 못났으면 이렇게 내 품을 떠나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아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힘들게 키운 내 자식들과 마치 남처럼 살게 되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엄씨도 명절엔 그래도 집안이 북적북적했으면 좋겠고 손주들 재롱을 보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도 훨씬 삭막해졌습니다. 엄씨 부부의 삶에 그냥 자식 둘만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엄씨는 이번에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딸이 걱정되기도 했고 어쩐지 목소리가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짜증스러운 음성으로 말했시오뿐이다. 엄마. 엄마는 취미 같은 거 없어? 어? 왜 자꾸 전화를 해? 나 일한다니까. 자꾸라고 해봤자 며칠 전에 명절에 못 온다는 통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딸이 건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빠랑 놀러를 가던가 하면 되잖아. 남들은 명절에 자식들 보고 여행 가라고 하고 인생 즐겁게 살던데. 엄마는 왜 그래? 아마도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듯 했지만 딸의 말에 엄씨의 가슴이 따끔거렸습니다. 딸의 말대로 엄씨는 별다른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을 귀찮게 했나 싶었죠. 얼마 뒤에 아들은 혼자서 집에 들리고 또 얼마 뒤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씨는 그런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야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 키우며 고생했던 시절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씨도 사람인지라 내가 그렇게 키워서 잘나게 만들었더니 이제는 부모가 뒷전이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스스로가 싫어졌죠. 그런 생각이 매일 머릿속을 돌고 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거의 흐느끼듯이 하소연을 시작하는 친구 때문에 엄씨는 듣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놈 새끼 때문에 내가 미쳐 진짜. 그동안 그렇게 사고 쳐도 내가 큰 사고는 안 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그러냐.
생각이 있는 놈이야, 그놈이. 내가 낳았지만 그놈 새끼는 진짜 미치겠다. 큰아들이 사고를 쳐서 친구에게 손을 벌렸다는데 그 금액이 1억 5천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돈을 대출 받아서 준다고 치더라도 그걸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갚냐? 그놈 새끼가 갚을 능력은 절대 없는데 꽉 지 엄마 죽으라고 호사를 지내는 거지, 이건. 아이고, 선해고 것은 지 오빠가 그런 줄 알고 이제 우리 집에 애들도 안 맡긴다. 혹시라도 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몸살이는 거지. 그것도 아주 괘씸한 년이야. 그렇게 내가 힘들다고 해도 문지방 닳도록 드나들면서 애들 맡기더니 나쁜 것들이야. 그리고 이 와중에 막내는 결혼한다고. 결혼 자금 어떻게 하냐고 그 걱정뿐이다. 자식들이 셋이니까 인생이 3배로 힘들다. 그러면서 친구는 엄씨가 부럽다며 한숨을 10번은 쉬었습니다. 답이 안 보인다며 끝내 눈물을 짓는 것 같은 친구에게 해줄 말은 위로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불행으로 교훈을 얻을 것은 아니지만 엄씨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외롭다는 엄씨에게 늘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을 했었는데 정말로 그동안 엄씨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씨는 30 넘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친구가 자식들에게 목매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여태껏 엄씨가 자식들에게 목을 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으면 그만 부모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직도 어린 내 아들, 딸인 줄 알고 마음에서 못 놓고 있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내 자식들이 손자 봐달라, 집안일 해달라, 돈 달라 했으면 과연 정감 있다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게 맞는 말인 듯 했습니다. 잘났지만 부모에게 잘하고 살가운 자식, 물론 없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그게 내 자식들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려 한 엄씨의 욕심이었습니다. 키워놓고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다 내려놓고 살아야 했습니다. 잘 키워서 자식들이 잘 됐다면 그저 좋구나 하고 말아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덜 시키지는 않았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엄씨가 욕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했습니다. 다 컸어. 시집 장가 잘 보냈고 부부가 싸우지 않고 잘 살고 있으면 됐어. 남편도 그동안 생각이 많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라 그런지 결론도 같았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나 고민하자고. 엄씨와 남편은 여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엄씨 부부의 인생 계획엔 늘 자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언젠가 유럽 여행도 가보기로 했잖아. 그 말을 처음 꺼낸 지는 20년은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계획이었습니다. 그저 막연히 나중에 애들이랑 같이 가야지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같이 가자고 말도 못하는데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올해 한번 가볼까? 어떻게 예약해? 예약하는 게 어려워? 돈 내면 다 보내주지. 그건 그렇네. 그래서 그냥 남편과 단 둘이서 가기로 했습니다. 가이드가 있으니 굳이 자식들과 함께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둘만 가는 게 마음 편히 구경하고 쉬다 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니 그런 게 보였습니다.
엄씨 부부는 여행 계획을 짜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모처럼 바빴습니다. 남편도 은퇴하고 조금은 무기력하게 지냈는데 오랜만에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내가 미안. 명절에 전화를 하고 처음 통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씨도 선뜻 딸에게 전화하기가 힘들어 그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게 되었었죠. 그런데 딸이 먼저 연락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같이 밥 먹으러 한번 갈게요. 그러면서 한참을 시댁에 대해 하소연하고 수다를 떨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늘 바쁘다며 먼저 전화를 끊던 딸과 사뭇 달랐습니다. 아마 그렇게 전화를 받았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아니, 요즘 전화도 없으시길래요. 아니, 아무 일 없어. 좀 바빴어. 뭐 하느라 바쁘셨어요? 그냥 여행 계획 좀 세우느라고. 아, 여행 가시게요? 어디로요? 유럽. 아, 유럽이요? 아들은 놀란 듯 보였습니다. 가야지 했는데. 올해 가려고 여행사 알아보고 있었지. 제가 대신 좀 알아볼까요? 아니, 뭐 하러 그래? 이런 거 알아보는 것도 재밌어. 아, 그렇죠.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보기 좋네요. 오히려 엄씨 부부가 연락하지 않고 마음을 놓으니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성격이고 자기 삶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말없이 그 자리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식이라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도 한 번씩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살다 보면 언젠간 자식이 멈춰서서 말을 걸 때가 오죠. 그때 말없이 안아주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엄씨는 말년이 외롭지도 자식 때문에 쓸쓸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부만 생각하자고 마음을 먹자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삶이 다르게 보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 여보, 우리는 둘이잖아. 방도 남고. 둘인 거랑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 화만 내지 말고. 좀 생각해봐. 내가 무슨 생각을 해? 당신 형님한테 어머님 재산 혼자서 빼돌린 거 가지고 모시고 살라고 그래. 어머님도 어머님이야. 당신 월급으로 30년을 생활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러셔? 재산 안 남겨주시는 거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노후에 수발까지 들라고 해? 당신은 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어떻게 해? 어머님이 당신을 자식으로 생각했으면 그렇게는 못 하시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한테 그렇게 안 해. 자식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나는 절대로 자식 피 빨아먹고 안 살아. 뭐? 말을 왜 그렇게까지 해?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당신 번 돈 다 어머님한테 갖다 바치고 나 혼자 아등바등 가정 지키면서 살았어. 뭘 또 그렇게 얘기해? 누가 들으면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겠다. 당신? 천사지? 당신 부모님한테는. 그런데 나한테는 천하의 나쁜 놈 맞아.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은 10원 한 장도 못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 각자 부모님 챙기자더니 챙길 수나 있게 했어? 그럼 나보고 어쩌자는 거야? 팔순 엄마를 그냥 길거리에 버려? 버리긴 뭘 버리냐?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나가라니? 나는 모시고 살아도 내 부모님 모시고 살 거야.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모시고 살아. 당신도 옛날에 그랬잖아. 당신 돈으로 효도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권인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에 관한 이야기이죠. 권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기막혀 합니다. 그럼에도 권 씨가 남편과 함께 살았던 것은 자식 때문이었는데 그 자식도 다 큰 마당에 이제는 좀 속 시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평생 월급을 가정보다는 부모에게 쓰기 바빴던 남편. 그런 남편 때문에 권 씨는 자식 키우고 살림을 하고 집을 늘리느라 혼자서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집에 용돈을 줬던 남편과는 달리 먹고 살기 바빴던 권 씨는 친정에 제대로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 덕에 편히 살았지만 권 씨의 부모님은 못날 딸을 둔 덕에 70까지 일을 하셨죠. 물론 자의로 그러셨던 것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늙은 시모 노후까지 권 씨 보고 책임지라는데 권 씨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살던 집터는 큰아들에게 홀랑 뺏겨서 맨몸으로 권 씨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시모를 받아줄 만큼 권 씨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권 씨는 빠지고 싶었습니다. 시부모에게서 남편을 뺏어서 30년 가까이 살았으니 이제는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시고 살던, 등에 지고 살던 남편이 알아서 할 문제였죠. 권 씨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권 씨의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보태주신 뒤에는 당신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했죠. 권 씨의 남편은 결혼할 당시 빈털털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닌 지 몇 년 됐다는데도 모아둔 돈 하나 없었습니다.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소 걱정되긴 했죠. 하지만 권 씨도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고 친정에서 보태준 돈도 있기에 신혼은 그럭저럭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의 노후는 걱정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희요? 저희는 뭐 임대업해요. 상결리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입니다. 매달 월세를 받고 있어서 그 외엔 딱히 일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하는 시어머니는 굉장히 부유해 보였습니다. 땡전 한 푼 없던 남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옷차림도 무척 멋스러웠고 말투도 자신감이 넘쳐서 그 자리에 있던 권 씨의 가족들은 권 씨의 시집이 재력이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권 씨도 그렇게 착각했던 때가 있었고 말이죠. 아니, 그래도 돈은 한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꼭 그러란 법이 있나? 각자 자기가 번 거 관리하고 생활비만 내면 되지. 그게 뭐야? 부부인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경제권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꼭 월급을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돈 쓸 일 있을 때 서로 눈치 보는 게 싫다며 말이죠. 하지만 이제 한 가족이 됐는데 재정 상황을 서로가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나 싶었습니다. 집도 사고 나중에 애도 키우고 하려면 모든 걸 서로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순서만 바꾸는 거지.
어차피 한 사람이 월급 다 받아서 용돈 주는 거나 생활비 미리 떼서 주고 나머지 용돈 쓰는 거나. 남편의 말은 크게 틀리지 않은 듯 들렸지만 얼마 못 가서 허점이 생겼습니다. 생활비를 이것만 주면 어떻게 해? 그럼 얼마가 더 필요한데? 당신 월급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다 쓰겠다고. 우리 둘 생활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남편은 결혼이 아니라 친구끼리 룸메이트를 하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용돈 쓸 거 빼고는 다 줘야지. 그래야 적금도 들고 하지. 나 쓸 거 빼고 준 거야. 뭐? 어디다가 다 쓰는데? 그러자 남편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못해 내뱉는 대답에 권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차라리 시계를 샀다거나 사치를 했다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는 남편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아니, 왜? 왜 드리는 건데? 왜냐니? 생활비 쓰시라고 드리는 거지. 그럼 계속 드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자 결혼 전부터 스스로 쓸 용돈을 제외하곤 전부 시집의 생활비로 들어갔다는 남편.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왜 이 남자는 돈도 한 푼 못 모았나 싶었는데 그게 부모에게 주는 용돈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을 위해 대신 모아주었던 것이었다면 결혼할 때 줬을 테니 그건 시부모님이 전부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남편은 앞으로도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따로 관리를 하기로 했던 것이라는 남편의 말에 권 씨는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쏙 빼놓을 수가 있는지 몰랐죠. 어머님, 아버님 여유도 있으신데 어째서 당신이 용돈을 드려야 하는 건데. 권 씨는 시부모님이 너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월세가 얼마 안 돼서 생활비 안 드리면 부족해. 월세가 얼마 안 된다니? 임대업을 하신다는 시부모님이 세가 적어서 생활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니 속으로 헉 소리가 나왔습니다. 원룸이나 상가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살고 있는 단독주택 2층을 개조해서 단칸방을 몇 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입자가 다 차 있지만 나오는 월세는 한 사람 월급에도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 누구도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 남편이 총각일 때부터 생활비를 가져갔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일은 안 하시고? 그게 아니면 형님은 뭐 하는데 당신 혼자 용돈을 드려? 내가 가까이 사니까. 그리고 몰라. 형님도 드리고 있을 수도 있지. 남편의 태도를 보아하니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가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권 씨였어도 깐깐한 큰아들보다는 맹한 둘째 아들이 나았겠죠. 권 씨가 화가 나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생활비 더 내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문제는 우리랑은 상관없는 문제야. 왜 상관이 없어? 당신 버는 돈 대부분 어머님 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용돈 줄여서 드리는 거잖아.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나도 당신만큼 친정에 용돈 드려도 된다는 소리야? 그건 당신 마음이지. 하지만 그랬다가는 권신의 집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촘촘하게 미래 계획을 세워도 부족할 판에 부모님 부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엔 남편이 월급의 절반을 떼서 권 씨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반이지 각자 그만큼씩만 모으면 식비, 관리비 등을 내면 끝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말은 일절 없다가 결혼하니 시집에 용돈 주고
경제 상황은 터놓지도 않으니 이혼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 씨는 자신의 월급을 알뜰히 잘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은 그녀를 남편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월급의 절반이라고 내놓는 돈은 매달 들쑥날쑥했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줘? 아, 이번에 어머니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뭐? 그래서 당신이 샀다고? 그럼 어떡해? 냉장고 없이 사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엔 좀 적어. 그러는 게 어디 있어. 이번엔 좀 봐줘. 아니, 생활비만 내면 끝이 아니잖아. 우리도 돈을 좀 모아야 할 거 아니야. 아나도 점심값도 아끼며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왜 냉장고를 당신이 사드리냐고. 당신 통장에 얼마 있어? 그러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통장엔 5만 6천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월급이 들어오려면 꽤나 남았는데 말이죠. 남편도 미련했지만 시어머니에게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정 뻔히 알면서 아들에게 냉장고 사달란 말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면 한창 때였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부모인지라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손가락질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나도 당신한테 통장 보여달란 소리 안 하잖아. 어떻게 신경 안 써? 나도 보여줄까? 통장? 권 씨는 꾸준히 적금도 들고 모으고 있었습니다. 장을 봐도 제일 싼 거만 샀고 외식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남편의 통장에서 돈이 줄줄 새니 속이 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아내보다도 건강한 부모가 더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죠. 권 씨가 애를 낳고 몇 달간 쉬게 되었을 때는 나 죽겠다 난리치는 바람에 남편도 약속된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었습니다. 그것도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한테 애 좀 봐달라고 해봐. 나도 얼른 다시 일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한테. 왜? 애 낳으면 뭐든 다 해주실 것 같더니. 한번 물어는 볼게. 착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성격은 우유부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간 당한 게 많아 그런 듯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쭤봤는데 애는 못 봐주신대. 왜? 어머님, 아버님 집에 계시잖아. 혹시나 허리 다치면 안 된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못 봐주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다칠까봐 못 봐달라는 말은 그냥 며느리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그렇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몇 달만 아이를 좀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 싶었습니다. 다른 부모였다면 당연히 손주를 봐줄 의무는 없겠지만 그래도 권 씨의 시모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권 씨는 애 키우며 살림하며 늘 빠듯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에는 다시 복직해서 일까지 하면서 슈퍼우먼처럼 살았죠. 자식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 보태서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살았다면 훨씬 풍족하게 살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팔자는 따로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잠깐만 나 엄마 좀 모셔다 드리고 올게. 주말에 남편이 갑자기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서려고 일어섰습니다. 어딜 가는데? 어머님 어디 나가신대? 아니, 백화점 가셨는데 짐이 무거워서 버스 타고 못 가신다고. 짐? 세일한다고.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봤자 백화점 물건일 텐데 그 정도 수입으로도
옷은 곧 죽어도 백화점 겉만 입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드린 용돈으로 어떻게 쓰시든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사치를 하며 사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았죠. 시집 잘 만나는 건 로또와 같다고 하던데 권 씨는 옛날부터 그런 쪽에는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일만 엮이지 않는다면 권 씨 부부는 싸울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한 번씩은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권 씨가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되려 남편은 이해를 못해준다며 권 씨에게 매정하다고 했죠. 당신은 효도가 병이야. 권 씨가 가끔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밥그릇보다 부모 밥그릇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조선시대에서 태어났으면 칭송이라도 받았을 텐데. 누군 부모가 안 중요해서 안 챙기는지 열불이 났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부모를 제 살을 잘라 챙기니 같이 사는 권 씨의 속만 썩어났죠. 하지만 나중에는 권 씨도 어느 정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남편을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는 조금 능력 없는 남자라고 생각하며 살자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번 것을 시집에 퍼주면 그건 화가 날 일이지만 애초에 능력이 없어 조금밖에 못 벌어온 걸 어쩌나 하고 상상하면 좀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게나마 월세를 받고 있고 땅과 집이 있기에 시부모님도 재산이 없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작은 아들 좀 더 챙겨주시려나 보다 내심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 보니 권 씨가 이제는 50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취직을 해서 따로 나가서 살고 있고 요즘엔 노후 준비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결혼할 때 얼마라도 지원을 해줘야 했고 남편의 정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권 씨 또한 몇 년을 더 일할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나와야겠다고 했습니다. 집이 너무 오래되어 세입자는 안 들어온 지 오래였고 1층도 보수에 보수를 거듭해서 누더기 같았습니다. 건물값은 없을 테니지만 그래도 땅값은 나올 것이었습니다. 인근까지 개발이 되네 마네 하는 소문도 있었으니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팔고 나와서 조그만 데 방을 얻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셨으면 하는 게 권 씨의 바람이었죠.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그 땅을 담보로 예전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 처분해도 돈은 안 될 거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이 월급을 평생 바쳐가며 부양했는데 어쩜 이렇게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장남은 다 옛말이었습니다. 부양하는 사람 따로, 득보는 사람 따로였죠. 권 씨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 말았습니다. 설령 시어머니가 갈 곳이 없어지더라도 당연히 큰아들네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속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권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침 남편이 외출해 있을 때였는데 연락도 없이 초인종을 눌렀죠. 어쩐 일이세요? 팔순이 된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행색만 보면 권 씨보다 나았습니다. 고생을 안 하며 살다 보니 주름은 있을지언정 피부도 반질반질했고 옷도 그 화려함에 기가 질릴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도 얼마 뒤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던 사람이었으니 말 다했죠. 권 씨와 시모의 사이는 살갑지 않았습니다. 늘 권 씨에게 인색하다고 면박을 주었고 하도 남편에게 권 씨의 흉을 보는지라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 씨가 인색해진 이유는 시어머니가 더 잘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정보다도 부모를 먼저 챙겼고 늘 권 씨는 쪼들리며 악착같이 살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쉬는 날도 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금요일에 늦게까지 일하느라 찌든 며느리는 보이지도 않는지 토요일 아침 일찍 쳐들어온 시어머니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에 대해 50세부터 한량처럼 산 시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꽈리고추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반찬 좀 해주려고 왔지.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생전 찾아와서 밥 내놔라는 했어도 뭘 차려주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기름은 어딨냐? 여기요. 그래. 고춧가루는 있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불편했습니다. 냉장고며 찬장이며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쉴 새 없이 권 씨를 불렀습니다. 내가 호박도 사왔거든. 그것도 볶아주려고. 그거 반찬 2개만 있으면 얼마나 맛이 좋은데.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뭐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권 씨를 괴롭히는지 몰랐습니다. 친정엄마라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 주방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리가 없는데 하물며 시어머니였습니다. 들기름 있냐? 아니요. 들기름 안 먹어요. 참기름 쓰지 말고 들기름 써. 어?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몰라. 그래도 내가 와서 해주니까 좋지? 아, 네. 그래. 얼마나 좋냐? 같이 살면 이렇게 시애미가 반찬도 해주고 말이야. 그 말에 권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같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가정을 한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을 가질까 싶었죠. 잠시 뒤에 남편이 도착했고 권 씨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자 시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둘 사이엔 오고 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간다. 집도 가까운데 왜 굳이 묻고 가겠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팔순 노인을 쫓아낼 만큼 모질지 않았던 권 씨는 이부자리를 봐주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앞으로 자신이 쓸 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작은 방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보고 아기가 제대로 맞는지도 들여다보며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잠든 깊은 밤, 권 씨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해명해. 아니, 엄마 집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큰형님네로 가야지. 지금 현성이네 들어와서 살고 있대. 시조카 내외가 함께 살고 있어서 시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겠다는 큰 형님. 양심이 있다면 시조카가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함께 살고 있어도 시어머니는 책임을 지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는 둘이잖아. 방도 남고. 둘인 거랑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 화만 내지 말고. 좀 생각해봐. 내가 무슨 생각을 해? 형님한테 어머님 재산 혼자서 빼돌린 거 가지고 모시고 살라고 그래. 어머님도 어머님이야. 당신 월급으로 생활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러셔? 재산 안 남겨주시는 거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노후의 수발까지 들라고 해? 당신은 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어떻게 해? 어머님이 당신을 자식으로 생각했으면 그렇게는 못 하시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한테 그렇게 안 해. 자식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나는 절대로 자식 피 빨아먹고 안 살아. 뭐, 말을 왜 그렇게까지 해?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당신 번 돈 다 어머님한테 갖다 바치고 나 혼자 아등바등 가정 지키면서 살았어. 내가 뭘 다 갖다 바쳐. 생활비 줬잖아. 내가 당신 와이프야, 룸메이트야. 생활비만 주면? 이 집으로 이사는 어떻게 왔는데? 내 월급 쪼개고 쪼개서 허리띠 졸라매서 그렇게 모아서 산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 세탁기가 고장났나 에어컨이 고장났나 고민할 시간에 나는 혼자서 치열하게 살았어.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 누가 들으면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겠다. 그 말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당신? 천사지? 당신 부모님한테는. 그런데 나한테는 천하의 나쁜 놈 맞아.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은 10원 한 장도 못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 각자 부모님 챙기자더니 챙길 수나 있게 했어? 이제라도 드려. 거봐. 또 생각 없는 소리 하지? 나는 뭐 불효자라 안 드려. 그럼 나보고 어쩌자는 거야? 엄마를 그냥 길거리에 버려? 버리긴 뭘 버리냐? 당신이 모시고 살아. 뭐,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나가라니? 나는 모시고 살아도 내 부모님 모시고 살 거야.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모시고 살아. 당신도 옛날에 그랬잖아. 당신 돈으로 효도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데 왜 나가래?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잖아. 이게 어째서 당신 집이야? 내 명의인데. 아니, 명의는 그래도 엄연한 부부 공동 재산이지. 이 집에 당신 돈이 몇 푼이나 들어갔는데? 그러자 남편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셈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말 일상적인 생활비의 절반밖에 안 주며 살았으니 말이죠. 우리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당신 번 돈? 10원, 아니 1원도 안 들어갔어. 대출 받은 것도 내 월급으로 다 나갔고. 지금도 내고 있어. 당신은 이 집 대출 원금이랑 이자가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지? 아니, 그래도 내가 기여한 게 있지. 기여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했지. 우리 집에 하진 않았잖아. 내 집 타령할 거면 어머님 집에 가서 해. 당신은 왜 그렇게 매정해? 그래? 매정한 사람 돼서 어머님 안 모실 수 있으면 내가 매정한 사람 할게.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남편을 두고 이불을 챙겨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란한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권 씨와 남편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쯤 시어머니는 또 지나가다 들렀다며 권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녹초가 되어 있던 권 씨는 또 예정에 없던 손님을 맞아야 했죠. 너는 쉬고 있어. 밥은 내가 차릴 테니까. 저 밥 안 먹어요. 생각 없어요. 너 생각 없어도 애비는 차려줘야지. 또 부엌이 헤집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권 씨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고개를 젖히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했습니다. 어떤 진수성찬을 차려준들 남은 세월 시어머니 수발 들며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집에 살림해 줄 사람은 필요 없었습니다. 둘밖에 없는 집에 일이 있다면 얼마나 있다고 남의 손을 빌릴까요? 예전에 애 낳고 일을 못해서 그렇게 부탁했을 때 나 몰라라 했던 것은 기억이 안 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칠 수도 있을까봐 못 봐준다던 허리는 팔순인 지금까지도 참 꼿꼿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책임지라며 밀고 들어오려는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더 미웠습니다. 아니, 증오스러웠습니다. 염치가 있으면 묻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애비는 늦는다니? 모르겠어요. 아이고, 밥 식는데. 어머님 먼저 드세요. 애미야, 네. 나 밥 많이 안 먹는다. 네? 집에서 이렇게 살림 해줄 테니까 그저 용돈 조금 쥐어주면 돼. 그리고 더 늙어서 아프면 병원비나 내주면 너 좋고 나 좋은 거 아니냐? 이 대목에서 도대체 권 씨에게 좋은 부분이 어디 있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저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힘들게 벌어서 집 사고 자식 키워놓고 이제 겨우 노후 준비하나 싶은데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 여유가 없어요. 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요. 나랑 살기가 싫다는 말이야? 권 씨가 절대 모시고 살 수 없다고 하자 집에 온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눈치챈 시어머니는 역정을 냈죠. 나 데리고 살기 싫으면 말어라. 나도 싫다. 나 혼자 살 테니까 방 한 칸 구해서 월세나 내줘라. 그러세요? 애 아빠가 내주겠죠. 그럼 너는 며느리가 돼갖고 시애미가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야. 나중에 병원비 들면 그때도 외면하겠네. 네. 병원비도 애 아빠가 낼 거예요. 뭐야? 여보, 안 말려. 당신이 보증금이랑 월세 내드려. 어차피 당신 돈이잖아. 아니 내 돈으로 보증금까지 어떻게 내? 아니면 형제들끼리 뭐든지.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진짜 매정하다. 매정하다는 말을 이 집 식구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듣게 되나 싶었습니다. 매정? 당신이랑 여태 산 것도 정이 넘치는 걸로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싸움은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도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권 씨도 양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다퉈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각자 살면 되잖아. 왜 또 그 얘기야? 갈라서면 너무나도 명확하잖아. 당신은 어머님 모시고 살고, 나는 혼자 살고. 이혼이 당신한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야? 지금이 더 복잡해. 그래 놓고는 뭐 아파트가 당신 거네 어쩌네 하려고 그래? 이건 내 거 맞아. 그건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 평생을 생활비 통장에 각각 돈을 넣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돈이 한 푼도 이 집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은 것은 은행이 증명해 줄 것이었습니다. 초기 자금도 친정부모님이 도와줬던 3천만 원과 권 씨가 모은 돈으로 한 것이었으니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권 씨는 재산을 모았고 남편은 부모를 부양했으니 서로 길이 달라진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럼 내 몫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있으면 당신이 찾아봐. 그러자 두리번 거리며 집안에 있는 가구나 식기들을 훑어보는 모습이 참 웃겼습니다. 그릇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그러자 화가 난 듯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자신의 것은 찾진 못한 것 같았죠. 당신은 어머님 모시고 살아. 나도 이제 혼자 맘 편히 살 테니까. 우리 부모님도 좀 챙기고. 아직 두 분 다 살아계시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더 크게 후회하기 전에 기회가 주어졌으니 말이죠. 남편은 권 씨가 그저 화가 나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권 씨는 정말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여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싫어? 이혼을 할 정도로? 아니,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하니까. 이러지 말어. 어머니도 형님이랑 다시 상의해 볼게. 상의는 하든 말든 알아서 해. 나는 그 집 식구에서 이제 좀 빼줘. 권 씨는 다음 해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집은 온전히 권 씨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권 씨는 남편에게 2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재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로 관리했기에 줄 의무는 없었지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남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걸로 보증금 해. 그리고 당신은 이제 어머님만 생각하면서 살아. 그래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이제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인생이었지만 덕분에 악착같이 살아서 10년 정도 더 일한다면 노후엔 그래도 발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대출을 받고 어쩌고 해서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들었지만 그 뒤로는 남편에 대한 소식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많으니 거기에 신경을 쓸 시간도 없긴 없었죠. 권 씨는 이제야 좀 숨을 쉬고 살았습니다. 무거운 지게를 벗어 던진 것 같이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